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들 좀 보니까 3시부터 다시 지금 속개가 됐는데 오전에도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도 추미애 장관 공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이어갔고 여당에서는 이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권 추미애 블랙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추방부는 아니죠. 국방부가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국방부가 뭐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서류를 뭐 감추고 뭐 그러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 자꾸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군대에 보내는 엄마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군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정의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 박용진 의원도 영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주 그 감성을 감성에 호소하고 또 감성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뭐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검찰 조사가 끝났거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아니고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함으로써 이 추미애 정국으로 끌고 가서 하여튼 추석 연휴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까지 가서 하여튼 내년 보궐선거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거든요. 부산시장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권의 대응이 그렇게 좀 뭔가 좀 국민의 정서라든가 여론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좀 대응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진영 간의 대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야권의 대응에 이제 아마추어 같이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커져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검찰 이제 수사가 나오면 뭐 들여다봐야겠지만, 근데 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유영하 교수께서 느끼시기에 그게 가장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은 이게 군대 문제잖아요. 그리고 물론 오늘 어저께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뭐 3,370건 정도가 전화로 휴가를 연기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거죠.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학교나 야, 너 군대에서 전화해서 연기해 본 적 있냐? 별로 없는 거죠,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그 사실 직시하에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잠깐 확대시켜버렸죠. 이제 김치찌개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되니까 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정서에 입각해서 실수했고 사과했고 또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의 문제를 접근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 큰 부분이 아닌데 이게 커져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저희 뉴스일본지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커졌고 그것은 여당과 추 장관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규정을 내렸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지금 8개월, 9개월째 그 동부지검에서의 수사가 오래 가고 있다는 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게 어느 쪽이 맞다 그러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만 동부지검 자체도 지금 신뢰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나서 수사상의 가부간의 결정이 나더라도 또 법적인 공방도 또 갈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대한민국 모든 집이 다 군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역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정과 관련한 이 내용적인 데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건이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법무부 한 국가기관이 하나 들어가 있고, 국방부라는 또 기관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또 뭐 권익위까지 또 참전이 되고, 하여튼 우리 정부 부처 모두가 좀 관련돼 있어서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국민적 그 공분도 한쪽에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과한 대응까지도 가고 있고 자꾸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제 여권의 예. 대응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원식 의원도 이렇게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국민의 감성을 호소하는 문제면은 군대 문제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 녹취록 전화해서 이제 당직 사병한테 전화해서 맞냐 안 맞냐, 네 맞습니다. 이 녹취록을 틀면으로 인해서 이게 커졌단 말이죠.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커진 문제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이 문제를 그럼 정확히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녹취록 하나 갖고 감성이 자꾸만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런 문제가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지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대목들을 하나 보면은 그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당직 사병의 진술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서모 이 씨가 당시 일병. 예. 당시 일병이 없었던 건에 대한 당직 사병의 진술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촉발된 게 뭐냐면 공교롭게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다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가 일부의 진술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뺐다는 의혹이 또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다시 다른 검사나 수사관이 아닌 그 검사나 수사관을 또 파견받아갖고 또 수사를 해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대목이 뭐냐면 국방부에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공교롭게 또 뭐 보존 기간이 지나가지고 6월달에 없어졌던 게 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가 감추고 보호하고 진영 대결로 막 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너무 진짜 많이 너무 커져버린 예. 것 같은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이건 사실 규명하는 네. 걸로 갈 수밖에 돼 있어요. 검찰 수사에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면은 정치권에서도 가타부타 자꾸만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 일단 검찰 수사를 빨리 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고 봐요. 결국에 72비는 검찰 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다른 뭐 대안이 대로, 없잖아요. 도대체 네. 이거 갖고 지켜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보좌관이 예. 어떤 역할을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네.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뭐 민원을 했는데 하여튼 누가 했는지 하여튼간에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보좌관이 예를 들면 압력성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형 대신 형처럼 집안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엄마가 워낙 바쁘니까 어머니가 형처럼 그거를 대리해 줬는지 네. 그렇게 해서 케어하는 수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압력성은 저는 그거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예. 공교롭게 안 좋은 게 예. 지금 수사 주체인 동부지검이 신뢰성에 약간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최선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각의 국민들은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진영 대결로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 추미애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팽팽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동의가 45.8%, 동의가 49%로 나왔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9.5%가 동의를 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1%가 또 비동의를 해서 그것도 지지 비슷해요. 정당에서 또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갈렸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의 성격을 보면 저 동의하고 있는 49%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83% 거의 비슷한 비율로 또 사퇴할 필요 없다. 사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거의 이제 진영 싸움으로 가고 네. 믿고자 하는 것만 이제 믿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오더라도 계속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해서 자꾸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집권 전 4년 차 가고 있는 지금 정권이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년에 벌써 이제 내년 봄에는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도 이 건을 넘어가면 되고 예. 넘어가지 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까지 포함이 돼서 굉장히 치열한 양 진영 간의 대응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양상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이 문제가 결론이 조만간 나지 않고 결국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이게 민주당 내 공수처라고 명명할 정도의 윤리감찰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듣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출범합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이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앵커도 언급을 했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말을 한 대로 윤리감찰단이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참 눈에 띄었는데 지금 출범과 동시에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첫 조사 대상에 올랐거든요. 이건 논란이 된 의원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선거 때 이거 공약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실제로 그래서 당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 특히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뭐 지금 100 잠깐 빡했네요. 176명. 예. 176명이잖아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거 참 이낙연 대표 입장에 봤을 때 힘겨울 거예요. 또 뭐 각도 정파들이 있을 것이고 너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주류다, 비주류다, 대선도 가까워지고 또 나는 누구 가깝다 뭐.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후죽순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될 거라고 해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낸 안이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리감찰단에서 이번에 판사 출신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예. 단장을 하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거기서 또 이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뭔가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말이죠. 특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네. 다른 당 의원들, 다른 당에서도 얘기할 정도고요. 지금 그 해고자 정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 사무실 가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정도. 김홍걸 의원도 그 부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이 김대중 대통령을 추앙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감찰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판으로 넘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 염려가 듭니다. 물론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드는 염려 사항은 이게 자꾸만 끌다 보면은 여론은 악화되고 정치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정식 검찰 국가기구나 뭐 재판부도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또 자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신속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여론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그 당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기보다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직 의원이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각종 의혹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유 교수 말씀은 이 네. 윤리감찰단이라는 민주당 내 이 기구의 필요성이 네.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인지 아니면 여기서 대상으로 삼았던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에 대한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아니 제가 얘기한 이게 당이라는 게 정치 집단인데 이게 윤리감찰단이라든가 또 우리 심판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여론에 의해서 시급하게 해결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예. 좀 너무 느슨해지면서 이게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빨리 해서 뭐 오늘 밤에 열려서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출두해라고 얘기해서 빨리 결정하고 심판을 넘긴다면 모를까. 그건 당이라는데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라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당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윤미향 의원 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슨 당직을 다 물리거나 아니면 뭐 당원권을 정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당원의 입장에서는 큰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미애 장관 건으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좀 곤란한 상황인데 소속돼 있는 당의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윤리감찰단이나 뭐라도 이제 출범시켜서 뭘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뭐 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서 공천에 굉장히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라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그거 아니어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상직, 김홍걸 그다음에 이미 이제 검찰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정당 내 기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단할 수 있는 사법기구를 통해서 이미 할 수 있는 건이잖아요. 네. 가령 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노동청을 통해서 뭔가 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갈 수 있어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 신고가 잘못됐던 거 선관위에서 엄중히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갖고 또 조사하면 할 수 있어요. 윤미향 의원 건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굳이 당내에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또 조사를 하고 또 뭘 한다? 글쎄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조속히 조사가 돼서 이것들한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조금 이게 좀 필요 없는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게 또 달라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 당시 이제 비례대표 신분의 의원이니까 예. 공천 당시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했느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특별히 뭐 방법이 있어요. 본인들이 뭐 사퇴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국면을 넘어가는데 조금의 쓰일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이용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국민들은 또 다 잊어먹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뭔가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든 기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칼을 꺼내든 지금 굉장히 소속 의원들의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지탄을 받고 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뭐 불가피한 선택, 여러 고심 끝에 내린 선택 그런 부분들이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뭐 추미애 장관 사태에서 쭉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불쭉불쭉 나오는 언행들로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반발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윤리감찰단이라는 걸 가지고 예. 얼마나 이걸 막아낼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어떤 의원분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정당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정당에 조금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윤리감찰단이 막 활동을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게 이제 극단의 경우겠지만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 건가? 저는 뭐 그런 점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쳐갖고 하나의 안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윤리감찰단해서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 추경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통신비 2만 원 안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비도 지급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독감 백신 접종도 일부 좀 수용을 하는 안을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통신비는 안 된다 쪽인 것 같거든요. 전 두 가지가 좀 엉클어져 버렸어요. 예. 뭐죠? 독감 백신도 그 방역 당국이라든가 또 정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진짜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900만 명에게 무료로 접종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무료 접종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전체를 다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5, 6개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독감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아니잖아요. 독감이니까 걸려도 다른 사람이 걸려도 타미플루라든가 치료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보건당국이나 방역당국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맞추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하여튼 맞추자 무료로라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예를 상당 기저질환자라든가 진짜 맞아야 될 사람들이 국가에서 무료로 주니까 난 나중에 맞을게. 그러다가 이게 더 큰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하게 좀 엉클어져 있고요. 이 통신비 2만 원도 이제 원래 그 이낙연 대표하고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시작한 건데 이것도 지금 여론의 공세에 맞추고 또 야당에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엉클어져 버려갖고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뭐 통신비 2만 원 예를 들면 안을 냈으면은 반대 여론이 있다면 설득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아예 폐기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게 지금 서로가 여야 간에 예. 결론이 뭔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상해져 버리는 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일단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 전 국민 대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거는 지금 4차 추경이 이제 7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9천억, 1조 가까운 돈이에요. 9,300억. 예. 이게 전에 사실은 국채 발행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나한테 그냥 2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 모아가지고 내게 안 받아도 되는 나 같은 사람 10사람 모아서 누굴 20만 원 도와주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굳이 그거를 이렇게 1조 가까운 돈을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줘야 되느냐 다른 항목에 써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상에도 2만 원 굳이 통신비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불려서 이제 나머지. 자, 국민의힘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 지급해서 오는 효용보다는 차라리 그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효용상.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이제 열이 높아지면 코로나19와 혼동이 돼서 또 굉장히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독감 백신이라도 맞춰서 이 혼돈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통신비 2만 원 정도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저는 뭐 물론 소속도 돼 있습니다만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이 원래 선별 지원인데 다 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론이 좀 뭐 찬반 여론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독감을 맞추자 그러는데 이미 독감에 대한 그 접종과 부분은 다 정부에서 다 다각도로 차원이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무료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안 자체에 내세운 게 여론의 틈 타서 통신 2만 원에 대한 반대 여론의 틈 타서 내놓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졸속 대안인 거죠. 이미 다 방역책 갖춰져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초유의 4차 추경까지 꺼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왜 통신비랑 이 독감 백신 이걸 가지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여태까지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